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 지방에 장대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시간당 6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충남 서산의 화학공장엔 벼락이 떨어지면서 정전이 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나흘째입니다. 경찰이 아직까지 단서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비까지 계속 내리면서 가족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선 전북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해 일자리 수석과 시민사회 수석 등 수석 비서관 3명을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도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광주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거제도 앞바다에서 해적에 피랍된 우리 선박을 구출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대비한 훈련도 포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군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를 사실상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오전 중부 지역에는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한 요란한 폭우에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충남의 한 화학공장엔 번개가 내리쳐 공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자의 보도 보시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빗물을 가르며 소방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 앞. 오늘 오전 9시 32분 이 공장 전기 공급선 철탑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전기는 끊겼고 공장 안 기계들도 멈춰섰습니다. 만일의 화학사고를 대비해 화학재난팀도 출동했습니다. 공장은 2, 3일 후에나 정상 가동될 전망입니다. 공장 외에도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빗물이 졸졸 흐릅니다. 물에 빠진 마늘을 모아 선풍기로 말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쪽파밭은 침수됐고 오이도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심해야지. 여기 오이러니까 금방 죽지는 않으니까 그것 따느냐고 이지다고 쉬워. 오늘 새벽부터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군산엔 시간당 65mm, 강원 인제 55mm, 충남 보령도 40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았고 여기저기 침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현재 비구름대는 중부 지역에 얇고 길게 걸쳐 있는데 주력은 충남과 전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과 주말 동안에도 이 지역엔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지나가는 곳에선 천둥과 번개, 돌풍이 함께 나타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오전에 강하게 쏟아지던 비가 오후 들어서 잦아들었다가 저녁이 되면서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탄천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유정 기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쯤부터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집중되는 바람에 이 출근길에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었는데 오후가 돼서 다시 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잦아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서울은 비가 내리다 말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탄천이 한때 범람할 수 있다. 범람위기라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물이 좀 빠졌습니까? 네, 지금도 상당히 물이 차 있는 건데 이게 오전에 비하면 물이 상당히 또 많이 빠진 편입니다. 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곳 탄천에 나와 있는데 제 뒤로 보이는 이 풀과 나무들이 오전에는 이 물에 잠겨서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이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 공영 주차장으로도 물이 일부 넘쳐서 이 차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오전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 남부지방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 오늘 비가 집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송파와 강남 그리고 용인을 잇는 이곳 탄천에 특히나 비가 많이 집중돼서 이곳에 물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퇴근을 하거나 또 주말에 이동하시는 분들 많은 시간일 텐데 교통 상황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변 도로로도 차들이 문제없이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원래 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지금은 또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적이 좀 드문 상황입니다. 예, 오전에 비가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때 이제 피해를 입은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의 선정릉 공원에서 나무가 부러진 것 말고는 큰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구의 아파트에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좀 지원 작업을 벌였고요. 그리고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범람해서 이 10명 정도가 고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곽순환도로 이천에서 오산 구간에 석축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것 말고는 좀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탄천에서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지금 장대비는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수가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서해상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구름이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긴 장마전선 구름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강원 북부에 한때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중부 지역에서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서풍을 따라 공급되는 수증기가 비구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구름대는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일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호남 지역까지 내려간 장마전선은 내일 오전 충청도로 올라와 중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낮 3시 사이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중부 지역엔 시간당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일요일까지 최고 200mm,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4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갔던 여중생 조은누리 양이 실종된 지 나흘이 됐습니다. 경찰과 함께 군 병력과 드론까지 투입돼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까지 내려 가족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14살 소녀 조은누리 양이 사라진 건 지난 23일 오전입니다. 집에서 20km가량 떨어진 가덕면 내암리 계곡을 어머니와 친구 10여 명과 함께 찾았습니다. 산을 오르다 조양이 힘들어하자 홀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모기 같은 거 이제 날파리가 많으니까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너 혼자 내려가 있어라. 지적장애 2급인 조양은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어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양은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조양 가족들은 경찰에 조양이 길눈도 밟고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회색 반팔 티셔츠에 검정색 치마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나흘째 조양을 찾고 있습니다. 인근 군과 소방 인력까지 300여 명이 투입됐고 인명수색견 드론,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강력계 형사들로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양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전북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상산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교육부가 앞선 전북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상산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전북 상산고가 교육청 평가에서 받은 점수는 79.61점이었습니다. 기준 점수 80점에 단 0.39점 모자랐습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앞서 교육청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는 4점 만점이었는데 상산고는 1.6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상산고에 불리하게 이 지표를 적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교육부 결정으로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합니다. 교원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고 했고,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교육청 평가는 적정했다며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교육부 결정이 나오자 상산고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습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정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을 입에 담지 말라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갈등은 교육부와 지역교육청들 대립으로 옮겨갈 걸로 보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상산고 교장과 교감이 교육부 발표를 긴장하며 지켜봅니다. 교육부가 상산고에 자사고 유지 결론을 내자 얼굴에 웃음이 감돕니다. 상산고를 지켜달라며 정문에 붙인 현수막 문구대로 된 겁니다. 상산고 평가에서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고 법률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오늘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반면 전북도 교육청은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교육부와 파트너로 함께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 전교조 등 전북도 교육청과 발을 맞춰온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 과제에서도 포함된 자사고 폐지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것이다. 거짓말 정부, 양치기 정부라 칭한다. 전북도 교육청은 오늘 법적 대응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상산고는 일단 자사고로 남게 됐지만 서울과 부산 등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논란을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오늘 교육부 발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게 사회 통합 전형 선별 기준 이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입니까? 네, 자사고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훈 대상자의 자녀 등으로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2002년에서 2003년에 설립된 상산고와 같은 원조 자사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법 규정과 상관없이 꾸준히 10% 선발을 권고해 왔다고 주장을 폈고 또 이 부분을 정량평가 항목에 반영하면서 상산고에 낮은 점수를 준 겁니다. 오늘 교육부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네, 기준 점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은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은 10점 더 높은 80점이었다. 이렇게 좀 불만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요. 네,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 불과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고 탈락을 하면서 다른 지역 자사고와 비교를 하며 해보면 네. 좀 불공평하다 이런 주장도 네. 나왔는데요. 교육부는 일단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앞으로 무한정 재량 범위를 넓혀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화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좀 국정 과제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이게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전교조 등의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상산고에 대한 결정만으로 국정 과제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네.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오늘 결정엔 지역과 학부모들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나옵니다. 정부도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내년 하반기엔 관련 연구와 또 여론 수렴을 거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입제도 개편은 미뤄두고 고교체제 개편만 속도를 내는 것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자사고 3곳에 대한 그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9곳 정도 학교가 남았는데 이게 언제쯤 발표가 될지 일정이 좀 잡혔습니까? 네, 오늘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동의 요구서가 교육부에 제출됐습니다. 예. 교육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금요일, 그러니까 8월 2일쯤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9월이면 고교 입학 전형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결정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또 탈락한 학교들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유미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예상됐던 대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조원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에는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또 일자리 수석에는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2년 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는데, 하지만 다음 달 개각을 통해 정부로 자리를 옮길 걸로 보입니다. 안익은 기자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년 2개월 만입니다. 조 전 수석은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기록한 최장 민정수석 기록을 넘기면 불충이라고 말해왔는데 기록보다 2달 앞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 촛불 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개각 때마다 인사 문제로 또는 페이스북 글로 자신과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던 야당이나 언론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전망인데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민간인으로 돌아가 장관으로 오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물러나는 수석들의 성과를 칭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전에는 민정수석이 권력기관의 지휘자 역할을 했다면 민정수석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민정수석으로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맡게 되면 민정수석으로 밑그림을 그린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을 전망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검찰 인사 등을 맡는 법무부 검찰국장엔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에 맞춰 기수와 서열을 탈피해 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가 이미 끝났는데 한 달 뒤에 지원서를 내고 또 학점과 외국어 점수는 비어있고, 이런 지원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KT가 김성태 의원의 딸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KT의 인사팀 직원이었던 이모 씨와 김성태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2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씨는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김 씨에게 입사 지원서 양식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김 씨가 지원서를 보내왔는데 학점과 외국어 점수, 특별 특이 경험 같은 항목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 빈칸을 채운 지원서를 다시 냈습니다. 그 뒤 치러진 인성검사에서는 불합격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임원 면접을 받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온 이 씨는 김 의원 딸을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오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의원 딸을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 끼워 넣으라는 지시에 따라 전형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기업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채용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억의 기초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은 다음 달 6일 이어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군 당국은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신형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칸데르는 목표물을 향하다가 중간에 비행 궤적을 바꾸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군은 지난 5월 2차례 쏜 미사일도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러시아 이스칸데르의 북한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지만 이스칸데르는 중간에 비행 방향이 바뀌었다가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비행 거리도 늘어나는데 어제는 각각 430km와 690km로 추정했다가 오늘은 두 발 모두 600여 킬로미터라고 고쳤습니다. 어제 발사된 미사일은 올라가다 정점인 고도 50여 킬로미터 지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풀업 기동, 즉 방향이 바뀌는 이른바 상승 비행을 한 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저고도 활공 도약형 비행 궤도라고 언급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에 쏜 미사일도 어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행거리 등을 토대로 지난 5월엔 발사에 일부 실패했던 것으로 추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시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전력을 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예,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발사 이후 첫 반응을 내놨는데요. 많이들 하는 작은 미사일 시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 하루가 지나서 내놓은 첫 언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에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28시간 만에 나온 첫 반응입니다. 우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y haven't done nuclear testing. They really haven't tested missiles other than, smaller ones, which is something that lots test. 예, 그냥 작은 미사일이다. 이 작은 미사일이라는 말은 5월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단거리이고 실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이후에 어느 나라나 다 한다, 소형이어서 미사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등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추가 도발은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내놨군요. 네, 좋은 관계가 변할 수 있다며 그런 여지를 뒀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ut I think with North Korea we've been doing very well, but that doesn't mean it's going to continue. We have a relationship. President Obama had no relationship.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진행자가 북한이나 이란이 몰아붙이면 미국이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절제된 표현이라고 대꾸해 강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입장을 내놨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피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판문점 회동 때 김 위원장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며 당시 비공개 대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은 계속 피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팀을 복귀시키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형 미사일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맥락이 닿아 있어 보입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는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전술로 해석했습니다. 실무 협상은 두어 주 안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과 함께 미사일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 연습을 앞둔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니터를 통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봅니다. 환하게 웃으며 박수까지 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지도했다며 남한 정부의 이중적 형태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면서 뒤에서는 첨단 무기를 반입하고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이번 발사가 일부 세력에게 불안과 고민을 심어주었을 것이라며 암시만 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화는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한미 군사 연습을 이제 구실 삼아서 남측을 비난하면서 북측이 이제 미국은 간접적인 비난 내지는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도 이번 발사의 주된 의도가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치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혜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 청해 부대를 교대해줄 강감찬함이 오늘 훈련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도 포함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비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해군은 오늘 거제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선박 피랍에 대비한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훈련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한 훈련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무인 항공기 대응 훈련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훈련으로 특별히 포함시켰다면서 파병이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현재 청해부대가 작전 중인 아덴만 해역보단 폭이 50km 정도여서 육지와 가까운 호르무즈 해협에 적합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도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한 바 있습니다. 현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무인 항공기 훈련은 막판에 빠졌지만 사실상 파병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 역시 파병을 하려면 작전 목적에 맞는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며 드론 공격이나 지상에서의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훈련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과는 별개로 6월부터 파병을 검토해왔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민간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파병이 최종 결정되면 오늘 훈련에 동원된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감찬함은 다음 달 13일 교대를 위해 한국을 출발하는데 곧장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에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작전에 투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틀 전 동해에서 우리 영공을 넘어온 건 러시아의 조기경보 통제기였죠. 하지만 러시아는 전략 폭격기 2대만 언급을 하면서 침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은 영상을 공개했는데 역시 전폭기 2대만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조기경보기는 빼놓은 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관영매체 RT를 통해 지난 23일 러중연합공중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동해상에 뜬 러시아 군용기는 3대였지만 전략폭격기 2대만 영상에 담겼습니다. 해당 관영매체는 한국과 일본이 러시아 전폭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했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그 주장을 반박했다고 적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도하면서 독도 영공을 침범한 조기경보 통제기 한 대는 쏙 빼놓은 겁니다. 러시아는 24일 우리 정부에 보낸 전문에서도 조기경보 통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폭기 2대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전폭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당일인 23일 청와대와 합동참모본부 모두 전폭기가 아닌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기경보 통제기의 영공 침범 기록과 사진 등을 러시아 측에 넘겼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넘긴 자료를 분석해서 러시아가 최종 결론을 전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이제 꼭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국가, 백색 국가에서 뺄 거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더 크게 벌이겠다는 이야기인데 WTO 제소를 담당할 우리 정부 관계자는 칼을 갈고 있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일 강요회의에서 수출 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와 승인을 면제해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가기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의 서명, 아베 총리의 연설을 거쳐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합니다.
공포한 지 21일 뒤인 다음 달 말은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건건이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최대 1,100여 개로 확대됩니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WTO 이사회에서 일본과 맞붙었던 정부 대표단은 제소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수출 규제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로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서 뭔가 이 미국으로서도 그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여행과 맥주, 옷에 이어서 학용품 그리고 취미용품으로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사이에선 일본 학용품 안 쓰기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일본 업체가 만든 학용품은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지금 고등학생인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는 그때까지도 이어갈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의정부 지역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불매 운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일본 학용품을 써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브랜드만은 일본산이 아니길 바랬는데 일본산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브랜드로 바꿔야 된다는 마음을. 소셜미디어에서도 일본 제품과 한국 학용품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취미용품에서도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산 낚싯대, 일본산 탁구채를 한국 제품으로 바꾸자는 동호회들이 생겨났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카카오톡 친구 프로필에 지구본 모양이 뜨면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이른바 카톡 피싱으로까지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 지구본 모양을 확인하면 그나마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56살 권모 씨가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보낸 사람이 아들 이름과 같습니다. 친구에게 급히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60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 부탁합니다. 전화를 달라 하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전화를 할 수 없단 핑계도 댑니다. 재촉이 이어졌고 권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었고 600만 원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사이버 범죄를 조사한 결과 메신저를 사용한 피싱 사기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전체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늘었습니다. 약 3분마다 한 건씩 하루 평균 475건이 일어난 셈입니다. 경찰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유심히 보면 피해를 그나마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된 사용자에겐 지구본 모양이 뜨기 때문에 이름이 같더라도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악성 프로그램으로 감염시키는 랜섬웨어도 극성입니다. 공공기관에 사칭한 이메일에 고소장, 출석 요구서 등이 적혀 있다면 첨부 파일을 함부로 열어선 안 됩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해외에서도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소녀상 얼굴이 동물 배설물로 더럽혀져서 우리 교민들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벌써 3번째인데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걸로 보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소녀상 얼굴 코 부분에 동물 배설물이 굳어 있습니다. 화분은 깨지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소녀상은 글렌데일시 도서관 앞 공원에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조각상이나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고의가 아니면 훼손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경입니다.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한인단체는 당국의 공공기물 파손과 혐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6년 전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시에 세워졌습니다. 미국에 생긴 첫 번째 소녀상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와 미국에 있는 일본 극우단체는 소녀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시에 항의 서한을 보내며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 정부는 역사를 바로 알려야 한다는 한인사회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극우단체가 철거 소송까지 내고 소녀상을 없애보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글렌데일에 소녀상이 생긴 후 미시간과 조지아주, 뉴욕에도 소녀상이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위안부 기린비가 페인트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홍콩은 여전히 시위 중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시작된 시위는 이제 공항과 학교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민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맞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 또 시위를 예고했는데 홍콩 경찰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대규모 충돌이 예상됩니다. 어환희 기자가 홍콩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홍콩에 막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바로 옆에는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던 장소들을 소개하는 지도들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외국어로는 유일하게 한국어 번역본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All these details about the incidents from June to the tourists, so we can explain to them face to face. 눈을 가린 경찰 등 다양한 피켓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위 영상들이 나오자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붙입니다. 어린이, 학생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 시위대는 공항뿐 아니라 중문대학 퀸 메리 병원 등지에서도 모였습니다. 지난 6월 입법회에서 시작된 시위가 홍콩 전역으로 퍼진 겁니다. 지난 21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곳 위엔랑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역 아래 벽면에는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내일 시위를 앞둔 이곳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홍콩 경찰은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咁但我可以講咧，就話如果係有人士出嚟係去遊行嘅話咧， 시위대는 예정대로 모이겠다는 입장입니다. I feel very frustrated about why Hong Kong is being such an unsafe place. Don't deserve this to happen, and we are just fighting for what we want. 경찰이 시민의 집회 권리를 박탈했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내일 충돌도 예상됩니다. 홍콩에서 JTBC 어환입니다. 남극에 있는 이닉스프레시블 섬입니다. 아델리 펭귄의 번식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 푸른 바다 위에서 외델물범이 사냥에 나섰습니다. 먹잇감은 바로 아델리 펭귄입니다. 외델물범은 평소 물고기나 작은 갑각류를 먹고 삽니다. 펭귄을 공격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생태계의 변화가 이런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아델리 펭귄 2만 4천여 쌍이 서식하는 이닉스프레시블 섬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영상에는 펭귄을 바다 표면에 내동댕이 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모습은 남극의 대표적인 펭귄 사냥꾼인 표범물범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표적이 된 아델리 펭귄은 이제 막 털갈이를 마치고 처음 바다에 들어간 어린 펭귄입니다. 연구팀은 아직 수영이 미숙한 점을 노리고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헛간에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린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는 지난 9일 집에서 혼자 여자아이를 낳은 뒤 다음날 담요에 싸서 밀양시내 헛간에 버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아기는 버려지고 하루 뒤에서야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는 채로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많아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대북 특수공작비 10억여 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특수 공작비를 김 전 대통령이 미국에 거액의 비자금이 있다는 풍문을 확인하고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를 캐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유럽이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펄펄 끓으면서 연일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파리는 42.6도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고 독일은 41.5도,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각각 40.4도와 40.6도로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국제공항에 검은색 경찰차들이 서 있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우리 돈 376억 원에 달하는 금 720kg을 훔치려고 준비한 가짜 경찰차입니다. 이들은 공항 터미널에 들어가 현금 수송 차량에 실려있던 금을 훔친 뒤 외곽으로 다시 앰뷸런스로 위장한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죠. 올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갤러리들의 박수를 부르는 기막힌 샷을 보여주며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모래를 휘날리며 올려친 공이 깃대에 맞고 쏙 홀컵으로 들어갑니다. 박인비는 이 샷으로 벙커에 빠진 위기에서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성현이 먼 거리에서 툭 친 공이 경사를 타고 길게 내려옵니다. 속도가 줄어드나 싶었지만 깔끔하게 홀 안으로 굴러떨어지고 박수와 환호가 이어집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한국 선수들의 절묘한 샷이 이어졌습니다. 연못이 가로막을 땐 과감한 스윙으로 넘겨버리고 벙커에 들어간 공도 이내 홀에 바짝 붙여놓았습니다. 버디 행진을 벌인 우리 선수들은 상위권에 우수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크리머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로 치고 올라갔지만 박인비, 고진영, 이미향이 한타차 공동 2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통산 25승을 쌓은 박세리 이후 한국 선수로는 16년 만에 LPGA 투어 20승 고지에 오릅니다. 5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대기록도 세우게 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낮 시간대에 세대 공감 프로그램 진행했던 최재원 기자가 이제 앞으로 주말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 놈만 팼어야로 정했습니다. 예, 한 놈만 팬다. 예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대사 같은데요. 맞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세기 말에 나왔던 영화라서 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 한국당 지지율 왜 안 오르는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좀 듣고 제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잘못하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조차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가 됐건지 한 놈만 딱 좀 잡아서 두들겨 패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비판할 때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을 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뭘 비판하는지 모르게 됐다. 그런 이야기 같군요. 그렇습니다. 가령 북한 목선 사건이든 뭐든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다른 문제들까지 가져와서 여기저기 다 비판을 하다 보니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비판하는 건지 좀 심지어는 이 비판이 맞는 건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가 전략을 좀 잘못 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담겨 있는 건데 예. 여기서 하나 좀 덧붙여 드릴 것은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좀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저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와 맞붙었다가 좀 고배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친박계 표 많이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비박계였던 김학용 의원이 밀렸다 그런 분석들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김학용 의원은 또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시절일 때 비서실장을 좀 지냈던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의 감정이 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겠군요. 자, 그런데 이 한 놈만 팬다라는 이야기 좀 폭력적으로 들리기를 하는데 예전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이야기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같은 비박계이고 또 김학용 의원과도 가깝고 전임 원내대표이기도 했던 김성태 의원이 좀 자신의 모토처럼 내세웠던 게 바로 이 한 놈만 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 좀 듣고 제가 설명을 더 하도록 하죠. 예.
집중해서 한 놈만 패자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그런 집중성과 끈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군요. 네, 김성태 의원에게는 좀 야당 원내대표를 집내면서 이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자신이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 이 말을 본딴 좀 코너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아, 코너 이름이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 네, 아, 그렇습니다. 붙였군요. 다만 아쉬운 건 이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예고편까지 더해서 저렇게 딱 4편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봤는데 실제 코너 제목과는 좀 다르게 뭐 여당 대표 발언을 공격한다든지 또 일자리 통계를 문제 삼는다든지 또 채용 비리 문제 좀 여러 가지를 문제 삼으면서 정작 본인은 좀 한 놈만 패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뒷심이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일베와 유니클로로 정해봤습니다. 예,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이야기입니까? 네, 좀 안 사고 안 팔고 안 가는 일본 불매 운동도 있으면 예. 또 정반대의 움직임도 있다고 저희 박성태 기자가 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베 회원들이 오히려 일본 제품을 사자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베 회원들이 뭐 일본 펜도 사고 일본 음료수도 사고 일본 맥주도 사고 또 이걸 또 사진으로 찍어서 일일이 인증도 하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였었는데 요즘 집중적으로 구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니클로입니다. 그렇죠.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인증샷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좀 소개를 해드리죠. 제목은 유니클로 싹 쓸어 왔다라고 달아놓고 저렇게 양말을 산 인증 사진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진들도 있습니다. 티셔츠를 사기도 하고 바지라든지 속옷 같은 것들 사고 인증샷 올리기도 하고 또 구매 내역이 빼곡한 영수증을 저렇게 올리면서 입어서 응원하자라고 쓰기도 했었고요. 좀 다른 예. 사진도 또 소개를 해드리죠. 아예 매장 안에서 저렇게 인증샷을 찍으면서 화이팅을 일본어식으로 화이토라고 적어서 유니클로 화이토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네요. 예. 최근에 불매운동으로 특히 유니클로,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 매출이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에 반대 움직임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뭘 살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다라는 게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을 미개하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는데 물론 일베가 좀 불매운동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일베의 이 운동이 아베 총리를 무조건적으로 좀 치켜 세우는 모습도 있어서 과연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진짜 속내인 건지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자 운동을 통해서 유니클로를 돕겠다고는 했는데 그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지금 하신 그런 걱정을 실제로 했던 네티즌들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죠. 일베가 입는 브랜드라니 유니클로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듯 또 최고의 불매 운동이다. 유니클로 입으면 일베라니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의외로 좀 일베가 고단수의 불매 운동을 기획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격화되는 한일 갈등, 파국 피할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네, 뉴스가 끝난 뒤엔 소셜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탐사팀에서 국회의원들의 비상장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심층 보도해드렸는데 취재한 기자들이 나와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